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유노라이프에서 펴낸 시절 한시입니다. 작사가 김이나 씨와 시인 이병률 씨가 추천한 이 도서의 저자인 이지훈 고전시 연구자는 몇 년 전 억울하고 분한 일로 화가 쌓여 혹독하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아무렇게나 펼쳐든 시집 속에 두보의 시 한 편을 읽으며 머리끝까지 쌓였던 화가 민티향 퍼지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저 시 한 편을 읽었을 뿐인데 이 시에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었단 말인가.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추고 싶다면, 더 나은 꿈을 꾸고 싶다면, 또는 가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한 번의 숨과 함께 토해내고 싶다면, 오늘 잠깐만 하던 일을 멈추고 또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주 잠깐 동안만 한 시 한 편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향기를 풍기는 한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새뇨는 지금 계절에 듣기 좋은 4편의 한시를 해설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시절 한시 시작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며 도연명. 가을 국화 색깔 아름답기 그지없어. 이슬에 젖은 그 꽃망울을 따 이것을 술에 띄우면 내 세상사를 잊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한 잔 따라 비록 홀로 마시고 있지만 잔이 비면 술병은 저절로 기울어진다. 해지면 온갖 생명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은 숲을 향해 운다. 동쪽 창 아래에서 마음껏 휘파람 불다 보면 그런대로 다시 이런 참 삶을 살게 된다. 수천 년간 중국에는 뛰어난 작가나 인물이 많지만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꼽으라면 역시 도연명이다. 그는 가난 때문에 20살 때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했으나 자기와 맞지 않아 벼슬과 은거를 반복하다 팽택령을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41살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선택이 좀 충동적이고 경솔한 것 아닌가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그가 보여줬던 삶을 보면 오랫동안 고민한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전원의 풍광을 관찰만 하지 않았다. 직접 괭이를 메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렸는데 난 그가 직접 농사 짓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감탄한다. 고관을 내었던 집안 출신에 본인도 현령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체 노동을 하다니, 주변 농부들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농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그의 꾸밈 없음과 겸손함이 난 그렇게 좋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보고 듣는 것과 터득한 이치를 시로 읊었으므로 그의 시는 인간의 마지막 진실을 담고 있다. 책상 머리에 앉아 머리로 쓴 겉멋들고 허망한 분식 담론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도연명은 건실한 농부이기도 했지만 술과 국화를 좋아한 낭만 시객이기도 했다. 이 시는 가을밤 홀로 술을 마시는 전경을 그리고 있다. 시인에게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술은 시름을 풀어주기도, 위로를 주기도, 즐거움을 주기도 한 다정한 친구였는데, 오늘은 이슬 젖은 국화의 색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꽃망울을 따 술에 띄워 마시기로 한다. 술을 근심을 잊게 만든다는 망우물이라 부른 것은 걱정에서 놓이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을 드러낸다. 시골에서 지내는 게 외롭고 억울하며 답답할 때가 있었을 테고 자신의 선택에 회의하기도 했지만 이 망우물 덕택에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나 보다. 한 잔 한 잔 연거푸 마시다 보니 날이 저물어 주변이 고요하다. 해 뜨면 움직이고 해 지면 멈추는 단순한 삶. 아침에 둥지를 떠났다. 저녁에는 둥지로 돌아가 쉬는 새를 보며 시인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다. 아무리 골치 아프게 고민을 해봐도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욕망에 휘둘리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사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도연명은 술을 많이 마셨지만 주정을 부리거나 통제 불가능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한가로워졌으며 친절해졌고 관대해졌다. 잠시 근심 걱정으로 괴로웠지만 국화 띄운 술 몇 잔에 시원스레 마음껏 휘파람을 부는 자유롭고 유쾌한 현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7월 17일 밤 새벽에 일어나 아침까지 이르다. 유규. 가을 경치 물처럼 맑을째. 어젯밤에 물의 도시에 왔네. 응거하고 싶었지만
세상 사는 늘 어긋나기만 하였고 꽃다운 시절 지나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네. 책 속에는 참으로 여러 맛이 있는 반면 몸 밖으로는 모두 헛된 명성뿐이라. 벽에 기대어 맑게 휘파람 불다 보니 누추한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네. 추석을 한 달쯤 앞둔 초가을, 시인은 지난밤에 물의 도시로 왔다. 이곳은 그의 고향인 산음, 지금의 절강성 소흥이다. 몇 년 전 가본 소흥은 집 사이로 물길이 나 있고 다리가 길을 연결해주며 조그만 배들이 대문 앞까지 오가는 곳이었다. 가을이 물처럼 맑다고 표현한 것은 어려서부터 물과 함께 산 시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각이리라. 이런 익숙하고 푸근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시인은 이른 새벽부터 깨어 상념에 젖어 있다. 남송 조정은 금나라와 대치하며 잠시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규는 어려서부터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피난을 겪으며 국가가 힘이 없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과격한 항전주의자이면서 강한 기질의 소유자라 늘 주화파의 표적이 되었다. 유규는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가 현직 관리가 응시하는 시험인 쇠청시에 급제한 적이 있었다. 주화파의 거두인 재상 진회의 방해로 결국 관직에 임명되지 못했고 한동안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쥐네가 죽고 나서야 유규는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번번이 주화파에게 밀렸으므로 그들에 대한 경멸은 뿌리 깊었다. 유규는 이런저런 이유로 면직과 복직을 거듭하였고 지방을 전전한 세월이 길었다. 고요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었으나 세상사가 어디 내 뜻대로 되던가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 돌아온 시인은 초라하고 노세에 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간 추구했던 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 줄곧 떠돌며 벼슬살이하느라 먼지투성이 속에서 반평생을 보냈도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짙게 배어 있다. 이제와 생각하니 자신도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함께 뒹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뜬구름 같은 인생에서 헛된 명분과 명성을 쫓았으니 남는 것은 상처와 피로뿐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과 위로였다. 고향의 산천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다면 위로는 평생 함께했던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 본래 시인의 집안은 석원향 가득한 곳이었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유명한 문학가였고 대단한 장서를 갖추고 있어서 시인은 어려서부터 많은 종류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독서는 그의 변하지 않는 취미였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책을 펼치면 평생의 벗을 만난 듯 기쁘다며 더더욱 독서에 몰입하였다. 책 속의 수많은 이야기와 인물을 보며 현재의 고통을 잊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며 살아낼 힘을 얻었던 것 같다. 모진 추위 양만리. 불볕 더위엔 눈을 뒤집어 쓰는 것을 늘 생각하지만 모진 추위엔 버드나무에 봄 돌아오길 바라게 되네. 저녁 되어 빗긴 햇살이 많이 따뜻하진 않지만 서쪽 창에 비쳐들면 역시나 마음 흐뭇하다네. 계절이나 날씨에 유독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될 때 난 스스로가 참 유약하고 시시하다고 느낀다. 시간이 지나면 을의 계절이 바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또 나름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못 살겠네 라며 짜증과 조바심을 내고 있으니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닌 것이 양만리도 여름엔 더위가 무서울 정도라 눈을 뒤집어 쓰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울 땐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는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길 바란다. 인지상정인가? 혹독한 더위와 모진 추위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비유한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원치 않는 순간들 말이다. 머리로는 이것은 터널에 불과하고 결국 지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이지만 사실은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막막할 때가 더 많다. 그런 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으니 시인의 눈에 들어온 맑은 겨울 햇살 같은 것이다. 한겨울의 저녁 햇볕은 다른 계절에 비해 옅고 미지근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눈과 바람에 꽁꽁 온 만물도 한 줌 햇빛에 녹기 시작하니까 더구나 시인은 저녁 무렵 집안에 있다. 저녁에 돌아갈 집만 있어도 행복이라 하지 않았던가. 안온한 집에서 바라보는 저녁 햇볕은 오히려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가냘픈 햇살을 본 적 있는가? 난 있다. 병을 앓아 침대에서 꼼짝하기도 어려울 때 누워서 해가 뜨고 지는 장면을 무수히 마음에 담았었다. 또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며 막막한 마음에 매일 노을 사진을 찍으며 그 시간을 버티기도 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때 나는 옅은 빛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강렬한 빛은 내 마음에 들일 여유가 없어서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 소설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햇빛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신디 콤스는 암 투병 중인 여성이다. 두 아들과 남편은 나름대로 그녀를 염려하고 있지만 신디 눈에는 그들이 탐탁치 않다. 마음이 언짢고 잔뜩 꼬여서 세상에 짜증만 내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병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상처 주는 행동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신디는 방에 누워 자신이 사랑하는 2월 햇빛의 특별함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들은 2월의 날씨가 어중간하다고 불평하지만 그때의 빛에는 겨울이 곧 끝나고 점차 낮이 길어지면서 세상을 조금씩 열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서 그 빛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우연히 만난 올리브와 주위 사람에 대한 서운함, 병과 상실로 겪는 고통과 슬픔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점차 삶과 죽음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양만이가 별로 따뜻하진 않지만 서창으로 비치는 겨울 햇빛을 보며 자그마한 희망을 생각하고 흐뭇해한 것처럼 그들이 아직은 차갑고 희미한 2월의 햇빛을 함께 보며 조용히 삶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면은 감동적이다. 동짓날 밤에 백거이 늙어가면서 가슴속이 늘 휑한 듯하고 병이 든 후론 수염과 머리가 점점 더욱 하얘지더니 재와 같이 식어버린 마음은 더 이상 화롯불 같지 않고 머리에 내린 눈은 섬돌 아래 쌓인 서리보다 많아졌네. 이곳 삼엽의 남빈성은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고 1년 중에 동짓날은 한 해 중에 밤이 유독 긴 날인데 오늘 밤에야 방안이 차갑다 느끼고는 겨울옷을 찾아 아내에게 손질을 부탁하네. 단테의 신곡은 인생의 고비에서 길을 잃은 나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태양이 침묵하는 어두운 숲에서 겁을 먹고 헤매는 장면은 살 만큼 산 중년에도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렵고 해답이 모호한 수많은 순간이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어두운 숲이 그 막막함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동지는 시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동지는 천지에 음의 기운이 정점을 찍어 밤이 가장 길며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때라. 그때 겪는 고통은 특별히 크고 길다. 여기 제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는 단테처럼 잔뜩 풀이 죽은 가련한 시인이 있다. 48살 백거이는 한 해 전에 강주 사마로 자천되어 일생일대의 큰 충격을 겪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더 먼 지방인 충주 자사로 발령이 났으니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게다 어둠이 가장 긴 동지를 맞이하니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겁다. 시인은 자천된 이후 날이 갈수록 시리에 빠져 가슴이 뻥 뚫린 듯 횡하였고 병까지 얻는다. 마음도 몸도 지치고 쇠약해져 수염과 머리카락이 부쩍 휘어졌다.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마음은 차가운 재와 같아 더 이상의 열정이나 의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희망 따위는 논할 자격도 없는 듯하다. 병들고 무력하며 상처 입고 나이 든 사내가 동지를 맞았다. 시인이 있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외진 곳인데 오늘은 한 해 중 밤이 가장 긴 어둠의 날이다. 어쩌면 이렇게 암담한가 싶었는데 문득 동지의 의미를 깨닫는다. 동지는 음기가 극성한 때이기도 하지만 물극 필반의 이치에 따라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이기도 하여 끝보다는 시작의 의미가 크다. 중국 주나라는 이날에 생명과 광명이 부활한다고 여겨 설로 삼았고 우리나라도 동지를 어둠이 끝나고 태양이 부활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 설 다음 가는 작은 설로 지냈다. 서양의 성탄절도 페르시아의 동지 축제일을 기념한 것이라고 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날은 빛과 생명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인 것이다. 독일에 살았던 친구가 동지라면 깜깜하고 추운 크리스마스 마켓이 떠오른다고 했다. 햇빛이 귀한 나라라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다렸다가 마켓을 여는데 너무 추워서 엉덩이가 얼어붙을 정도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에 서로를 의지하고 온기를 나누며 그때를 견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난 이 말을 듣고 백거이가 왜 혼미함에서 깨어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시인은 좌천에 대한 충격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남 생각은커녕 추위도 못 느낄 정도로 자기를 내팽겨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시인을 믿고 이 먼 곳까지 따라온 아내가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아마도 그녀는 동지에 보신할 만한 무엇인가를 장만한다고
분주했을 것이다. 상처에 매몰되어 있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맹광 같은 아내를 떠올리고는 아무리 밤이 길다 한들 아내와 가족과 함께 온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어둠이 끝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닐까. 그제야 시인은 현실을 자각하고 방이 차다 느끼며 아내에게 겨울옷을 부탁하는 것으로 맺는다. 그 옷을 입고 이 시기를 견디면 봄은 오고 말 것이라며 자신을 격려했으리라.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회복력이 매우 강해진다고 한다. 내가 입원하고 있을 때가 생각난다. 난 늘 6인실을 선호했는데 환자 보호자들이 서로 생각하는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서였다. 모르는 사람이면 병실 분위기가 침울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 그대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다. 본인도 환자이지만 다른 환자가 혹여 못 먹는지, 아파하는지, 추워하는지 등등을 살펴 그때그때 도움을 주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 환자 얼굴은 얼마나 밝던지 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그때마다 회복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가 아내 때문에 시인이 심신을 회복했다고 한 것이 그렇게 억지스러운 추측은 아닐 것이다. 난 시인이 아내를 맹광이라 부른 것도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맹광은 남편을 공경하여 밥상을 자신의 눈썹 위치까지 들었다는 거한 재미 성어의 주인공이다. 현숙한 아내의 아이콘이랄까. 그러나 그녀는 순종만 한 여인이 아니었다. 양홍처럼 덕이 있는 자가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30이 넘도록 고집을 부릴 줄도 알았고 남편이 어려움에 처하자 얼른 몸을 피해 남의 집 방앗간 지기로 있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꾸릴 줄도 아는 강인한 여자였다. 시인은 아내를 맹광에 견줘 자신이 양홍급은 된다는 것을 슬쩍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믿고 시집와서 굳은 일을 함께한 사람이라 그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뜻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2번이나 연거푸 좌천당해 시골 구석에 있어도 그를 받들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넋놓고 있기만 하고 힘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백거이는 아내가 해주는 옷을 입고 이 시기를 잘 견딘 덕분인지 충주 자사를 지내는 1년 반의 짧은 기간에 100수가 넘는 예술성이 뛰어난 시를 남겼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데 장안으로 돌아가는 시인의 바람도 이루어졌다. 역시나 동지는 희망이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이다.